비명은 나오지 않았다. 울음도 터지지 않았다. 나는 그저 정장 바지를 입은 채 부엌의 차가운 타일 바닥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다. 노트북 화면에 푸르스름한 불빛만이 어두운 부엌을 비췄고 마치 내 가슴을 주먹으로 강타한 듯한 이메일 제목이 껌뻑거리고 있었다. 즉시 해고 통보, 효력 발생 시각, 현재. 메일 수신 시각은 새벽 2시 1분이었다. 전화 한 통, 설명 한마디, 인사팀과의 면담조차 없었다. 그저 이메일 한 통, 단 한 줄의 문장이 나의 23년 근속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끊어냈다. 내 이름은 이지수. 적어도 23년 전 내가 창립 멤버로 참여해 키워낸 이 회사에서 그들이 내 이름을 지워버리려 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선진 바이오텍은 2000년대 초반 서울 구로동의 낡은 아파트형 공장 구석에서 임대 사무실을 쓰던 먼지 쌓인 벤처기업이었다. 나는 네 번째 입사자였다. 당시에는 시스템도 부서도 없었고 오직 생존만이 목표였다. 나는 빌린 노트북으로 회사의 첫 규정집을 만들었고 밤 12시에 편의점 앞 공중전화에서 첫 정부 지원금 계약을 따냈다. 지난 20여 년간 나는 회사의 자금 운용과 윤리 경영본부를 총괄했고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모든 주요 기부금과 투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프로토콜을 직접 설계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새로 부임한 최고 운영 책임자 최민호 상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눈부신 미소와 칼 같은 명품 슈트, 그리고 악명 높은 비용 절감 집착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나를 몰랐고 솔직히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의 임무는 회사를 현대화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회사의 진짜 기반을 아는 사람들을 쳐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이런 식일 줄은 몰랐다. 새벽 2시에 차가운 메시지, 서명도 없는 통보, 그리고 공기가 얼어붙은 듯한 깊은 침묵.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눈도 깜빡이지 못한 채 화면만 응시했다. 내 손은 키보드 위에 얹혀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20분은 좋게 앉아 있었을 것이다. 커서가 깜빡임을 멈추고 화면이 절전 모드로 어두워질 때까지.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나는 습관처럼 새 탭을 열었다. 당연히 접속이 차단되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로그인이 되었다. 사내 서버, 대시보드 기능, 심지어 시스템 루트 디렉터리까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들은 잊어버린 것이다. 내 접속 권한을 회수하는 것을 깜빡한 것이다. 지난 분기 보고서에서 내가 지적했던 보안 취약점, 최상무의 팀이 불필요함으로 분류해 무시했던 바로 그 허점이 내게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다. 나는 여전히 시스템 안에 있었고 여전히 열쇠를 쥐고 있었다. 화면 위의 커서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메일을 받은 지 몇 시간이 지나도록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다. 커피는 차게 식어버렸다. 하지만 내 머릿속, 내 정신만은 또렷하게 깨어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메시지 하나로 나를 지울 수 있다면 나는 그들이 역사를 다시 쓰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야 했다. 선진 바이오텍이 처음부터 판교의 번쩍이는 유리타워와 화려한 경영 용어로 가득 찬 곳은 아니었다. 2002년 그곳은 인쇄소 위층에 방 2칸, 고장난 에어컨, 그리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아이디어를 가진 우리 넷뿐이었다. 창업자 박진혁 대표는 우리를 원천 혈액형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없었다면 회사는 첫 분기에 이미 심정지 상태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단순한 자금 담당자가 아니었다. 나는 청소부였고 야근하는 편집자였으며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 발로 뛰는 영업사원이었고 규정을 챙기는 깐깐한 관리자였으며 인턴들이 잊어버린 야식 김밥을 사오는 사람이었다. 인정받기 위해 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을 믿었기에 그 일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디지털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 회사를 만들었다. 월급이 밀릴 때도 남았고 첫 제품이 식약처 심사에서 탈락했을 때도 버텼다. 구조조정, 인수합병, 새로운 경영진,
그 모든 풍파 속에서도 나는 남았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들이 자금 생태계의 척추라고 부르는 것, 즉 회사로 들어오는 모든 돈을 처리하는 디지털 인프라를 완성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바로 게이트 47, 게이트 47이다. 지금은 아무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그들은 인터페이스를 화려하게 리브랜딩하고 새로운 팀에 배정했다. 하지만 핵심 코어 논리 계층, 검증 프로토콜은 내 것이었다. 2003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은 리눅스 터미널 창안에서 커피 얼룩이 묻은 노트에 밤새워가며 짠 코드들이었다. 나는 그것을 단순히 만들기만 한 게 아니라 지켜냈다. 그 시스템은 단순히 돈을 옮기는 게 아니라 신뢰를 검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지원금, 기부금, 거액의 파트너십 자금이 그곳을 통과해야 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신음만 하는 또 다른 바이오 스타트업에 불과했다. 구축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2007년, 나는 근로계약서 부속 조항 깊숙한 곳에 게이트 47 소스 구조에 대한 개인 저작권 조항을 넣었다. 법적으로 대단한 효력은 아니었지만 이는 내가 원본 코드의 암호화된 백업을 별도의 외장 하드에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이 절대 접근한 적 없고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바로 그 하드디스크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으로 걸어갔다. 작은 내화 금고를 꺼냈다. 오래된 연말정산 서류와 어머니의 유품인 비취 반지 아래 검은색 네임펜으로 G47 코어 백업 V1.07이라고 적힌 하드디스크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손에 쥐었다. 무게를 느꼈다. 고작 몇 그램에 불과했지만 이 순간 그것은 그들이 내게서 앗아간 모든 것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그들은 내 유산을 묻어버렸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여전히 그 심장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이것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이것을 잃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해줄 것인지 고민했다. 첫 보도자료를 봤을 때 나는 초안인 줄 알았다. 그래야만 했다. 형식은 너무나 세련됐고 인용문은 지나치게 연출된 티가 났다. 그리고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새로 고침을 눌렀다. 다시, 또다시, 결과는 같았다. 1영억 원 약 9천만 달러, 선진 바이오텍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금.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글로벌 혁신 재단 파트너십으로 시작되는 바이오 자금 조달의 새 시대라는 헤드라인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다. 악수를 나누고 있는 최민호 상무의 사진이 당당하게 상단에 위치했고 그 옆에는 내가 직접 교육시킨 주니어 매니저 몇 명이 서 있었다. 모두가 웃고 있었고 모두가 주요 기여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하지만 이지수는 각주에조차 없었다. 8개월간의 협상, 수백 통의 이메일, 스위스 취리히와의 새벽 3시 콘퍼런스 콜, 법무팀이 나가떨어질 뻔했던 연이은 컴플라이언스 검토. 그것은 내 지원금이었고 내 설계였으며 내 시스템이었다. 이제 그곳엔 나의 침묵만이 남았고 내 이름은 없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아무도 그 프로젝트를 맡으려 하지 않았다. 글로벌 혁신재단은 지원자의 90%를 탈락시키는 것으로 악명 높았다. 그들의 실사 과정은 무자비했다. 몇 달에 걸친 감사, 윤리성 검증, 시뮬레이션, 아무도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과거 재무기록 추적까지. 하지만 나는 하겠다고 했다. 쉬워서가 아니라 중요했기 때문이다. 첫 연락은 오래된 지인을 통해 왔다. 토요일에 대표 전화로 연락이 왔는데 교환원이 부재 중이었다. 내가 몇 년 전 구축해둔 비상연결 프로토콜 덕분에 전화가 4개로 착신 전환되었다. 오전 10시 15분. 나는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이었다. 습관처럼 전화를 받았다. 45분 뒤 나는 차 안에서 영수증 뒷면에 제안서 개요를 그리고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다. 이후 이어진 것은 수개월간의 기획이었다. 회의실에서, 호텔 로비에서, 그리고 새벽 1시 30분 제가열한 믹스커피를 든 채 내 부엌 식탁에서 나는 게이트 47의 로깅 시스템을 그들의 투명성 요구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했고 감사 추적 엔진을 재설계했으며 우리 경영진과 재단 이사회를 상대로 모든 기술 문서를 직접 설명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었다. 한 줄의 언급도 작은 속삭임도.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화면을 응시하며 갈비뼈 뒤쪽에서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탈진과 더 무거운 무언가,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얼마나 많이 스스로에게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되뇌었던가? 비전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주말을 반납했던가? 내가 무너지기 전 다른 누군가가 마이크 앞에서 공로를 가로챌 수 있도록 나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 왔던가.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회사 사람 아무도 모르는 내 개인 이메일 계정 알림이었다. 제목 감사합니다. 비공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발신자는 김준석, 글로벌 혁신재단의 수석 이사였다. 나는 물류 관련 메일일 거라 생각하며 천천히 열어보았다. 이지수 이사님,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사님이 아니었다면 이 파트너십은 성사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사님의 명확함, 정직함,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장악력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사회 전체를 감동시켰습니다. 이런 수준의 투명성은 드뭅니다. 이사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귀사의 팀도 이를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김준석 드림. 나는 2번, 그리고 3번을 읽었다. 손이 떨렸다. 자부심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의 의미가 주는 아픔 때문이었다. 그들은 나를 보지 않았지만 그는 나를 보았다. 헤드라인이나 사진 촬영이 아니라 진짜 일이 이루어지는 깨알 같은 약관 속에서 나를 본 것이다. 이 메일을 출력해서 액자에 넣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을 다른 모든 메시지와 함께 보관함에 넣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들이 마음을 돌릴 거라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지워지는 것보다 더 아팠다. 나는 공로를 잃은 게 아니었다. 그들이 내게 공로를 줄 마음이 있었다는 환상을 잃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처 아래 어딘가에서 더 차갑고 냉정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지난 23년 동안 숨쉴 틈조차 없었던 감정. 결심이었다. 첫 징조는 침묵의 형태로 나타났다. 텅 빈 복도를 채우는 침묵이 아니라 수신함으로 스며드는 종류의 침묵이었다. 더 이상 초대받지 못하는 조용한 회의들. 예전에는 내가 검토했지만 이제는 사후 통보만 받는 안건들. 사람들이 내게 말을 걸기 전 잠시 주저하는 모습이나 내 책상을 지날 때 시선을 아래로 피하는 모습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양복을 입은 지우개처럼 느리고 거의 예의 바른 척 다가왔다. 최민호가 COO가 된 지 3주 후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그는 젊었다. 아마 32살쯤 되었을까. 스탠퍼드 갓 졸업. 링크드인에는 MBA라는 글자가 브랜드처럼 박혀 있었고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했으며 자신감이 넘쳤다. 너무 넘쳤다.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항상 특별하다는 말만 듣고 자란 사람 특유의 자신감이었다. 환영회의에서 그는 그 특유의 실리콘밸리 벤처 분위기를 풍기며 들어와서는 속도, 린전환, 그리고 레거시 워크플로 최적화에 대해 떠들었다. 나는 그 문구를 똑똑히 기억한다. 레거시 워크플로 최적화. 그것은 완곡한 표현이었다.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너무 오래된 사람들, 새로운 문화에 맞지 않는 사람들, 나처럼 집을 지었지만 더 이상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잘라내겠다는 것이었다. 일주일도 안 되어 분위기가 바뀌었다. 내가 시작한 검토 스레드의 참조인 CC에서 내 이름이 빠졌다. 내가 만든 대시보드 접근 권한이 예고 없이 강등되었다. 지원 티켓을 넣었더니 개정된 보안 역할에 따른 권한 업데이트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나는 그것을 최민호의 팀이 통제권을 재배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회의는 더 작은 방으로, 그 다음엔 비공개 화상통화로, 그러다 내 캘린더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내가 항상 담당했던 분기별 지원금 예측 보고서에 대해 묻자 재무이사 CFO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최상무팀에서 보고 체계를 간소화하고 있어요.
반박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모욕이 찾아왔다. 2026년 기관 지원금 확장 계획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초안을 받았다. 상세하고 전략적이었으며 미래지향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래프와 표를 훑어보던 나는 차가운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은 내 것이었다. 토씨 하나, 수치 하나 틀리지 않았다. 내가 2달 동안 작성해온 문서였다. 정확한 표현, 구조, 자금 흐름 시뮬레이션까지 상단의 이름만 빼고 모두 내가 만든 것이었다. 헤더 아래에는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작성자, 김도윤, 전략기획 인턴, 도윤이. 그는 똑똑하고 야망 있는 친구로 인턴 생활 2달 만에 최민호의 라인에 들어간 총애받는 신입이었다. 나는 초기에 그를 멘토링했고 감사 프로토콜을 가르쳤으며 예산 타당성 보고서 쓰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내 보고서를 외형만 살짝 고쳐서 자기 이름으로 제출한 것이다. 나는 오해일 거라 믿고 싶었다. 도윤이가 실수를 했고 누군가 그것을 바로잡아 줄 거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를 지우는 것이 계획의 일부였으니까. 나는 도윤이를 따로 불렀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말을 더듬었다. 최 상무님 팀에서 제 의견을 물어보셔서 저는 그냥 참고용으로 쓰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사님이 보실 줄은 내가 못 볼 줄 알았니? 나는 차분하지만 목이 메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그가 제출한 버전이 전체 이사회에 전달되었다. 내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에어컨 소리와 형광등 소음이 텅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을 들었다. 문에 붙은 명패에는 여전히 이지수, 기관자금 본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농담처럼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배역의 의상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단순하지만 잔인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내가 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제외하고 나를 둘러싸고 회사를 새로 짓고 있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지은 집에서 손님이 된 기분이었다. 시작은 취소였다. 2주 전부터 잡혀있던 법무팀과의 오전 11시 회의가 설명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혹시나 해서 수신함과 캘린더를 2번이나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조용한 취소, 제일 정도, 코멘트도 없었다. 그들답지 않은 일이었다. 2번째 타격이 왔다. 지난 4년간 내 비서였던 유미나 대리가 출근하지 않았다. 그녀는 꼼꼼했고 매일 일찍 왔으며 항상 나보다 한 발 앞서 있었고 변함없이 충실했다. 처음엔 아픈 줄 알았다. 하지만 메신저를 보내자 자동 응답이 왔다. 일시적 부서 이동. 모든 일정 문의는 마리사정에게 해주세요. 마리사는 최근 입사한 직원으로 빠릿빠릿하지만 경험이 부족하고 최민호와 확실히 가까운 사이였다. 그녀는 입사교육 때 미나를 2번 따라다녔는데 당시엔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해롭진 않아 보였다. 이제 그녀가 내 새로운 담당자였다. 그래도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다. 이곳에선 일이 빠르게 변하니까. 조직 개편, 임시 업무 대행, 프로젝트 중복. 더 심한 꼴도 봤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느낄 수 있었다. 평소 출시 시즌에 조용한 혼돈으로 북적이던 내 사무실. 박 복도가 기묘하게 고요했다.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모니터 창을 닫는 게 보였다. 내가 탕비실에 들어가면 대화가 뚝 끊겼다. 인턴 중 한 명인 민재는 내 눈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때부터 나는 모든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번 주 캘린더를 다시 훑어보았다. 3개의 회의가 사라졌고 2개는 공지 없이 장소가 바뀌었으며 내가 준비하던 프로젝트 발표에는 새로운 책임자가 붙어 있었다. 내가 아니었다. 새 책임자는 TBD, 추후, 결정, 전략기획실 소관이었다. 최민호의 부서였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자 심장이 조여오고 맥박이 뛰었다.
무언가 부서지기 전 엄습하는 고요함이 있다. 몇 년 전 첫 번째 주요 파트너를 잃었을 때도 그랬다. 해고가 발표되기 전까지 아무도 직원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그때의 침묵과 똑같았다. 나는 업무 폴더를 열고 이메일을 뒤지기 시작했다. 회의록과 지원금 현황 보고서 아래 묻혀있는 단서를 찾았다. 골든 그랜트 타운홀 최종 자료라는 공유 드라이브 링크를 발견했다.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안에는 다음날 아침 기념식을 위한 자료들이 있었다. 무대 디자인 시안, 환영 현수막, 그리고 미래의 주역들이라는 제목의 디지털 포스터. 그 이미지를 보고 나는 얼어붙었다. 지원금 팀원들의 콜라주 사진이 빛나는 배너 아래 서서 팔짱을 끼고 단호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정중앙에는 최민호가 있었다. 그 옆에는 내가 직접 교육한 주니어 분석가 3명이 브랜딩 매뉴얼에서 갓 튀어나온 듯 차려입고 있었다. 그리고 하단 구석, 원래 내가 있던 자리에는 실루엣만 남겨져 있었다. 명백했다. 크로핑은 조잡했다. 나를 잘라낸 뒤 간격을 조정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말 그대로 나를 사진에서 도려냈다. 나는 오랫동안 노트북 화면이 어두워질 때까지 그것을 쳐다보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충격은 한꺼번에 오지 않았다. 가장자리에서부터 안개가 끼듯 천천히 다가왔다. 이거였구나. 그들은 단순히 내 역할을 축소하는 게 아니었다.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것이었다. 미나의 부재, 캘린더 변경, 이상한 시선들, 피해망상이 아니었다. 계획된 일이었다. 나는 압축 폴더를 다시 열어 모든 파일을 훑었다. 내 이름이 언급된 문서는 단 하나도 없었다. 내 역할을 인정한 슬라이드도 없었다. 마치 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섰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시선은 사무실의 유리벽 너머 복도로 향했다. 층 전체가 거의 비어 있었고 몇몇 그림자만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기이한 평온함이 나를 감쌌다. 정확히 무엇이 다가오는지 몰랐지만 무언가가 끝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 더 단단하고 날카로운 것이 그 자리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도, 그리고 다시는. 아파트는 고요했다. 너무 고요했다. 집에 온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침묵은 무게를 가진 채 두껍게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창밖의 서울 도심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내 벽 안에서 세상은 조금 금이 간 것 같았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여동생에게도 아까 문자로 너무 죄송하다며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했던 미나 대리에게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다. 그녀가 사라지기로 선택한 게 아니었다. 나에게 그랬듯 누군가 그녀를 위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메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었다. 새벽 2시, 전화 한 통 없이, 존중 없이, 그저 차갑고 효율적인 차단. 나는 거실 창가 책장으로 걸어가 멍하니 서 있었다. 손이 본능적으로 바로 아래 잠긴 서랍으로 향했다. 몇 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이었다. 오래된 수첩과 명절 선물 세트에서 나온 말라버린 펜 세트 아래 깊숙한 곳에서 그것을 찾았다. 낡은 기억들로 두툼해진 빛바랜 서류 봉투였다. 나는 그것을 꺼내 소파에 천천히 앉았다. 손 안에서 바스라질까 조심스러웠다. 봉투에는 2가지가 들어있었다. 접힌 편지 하나와 사진 한 장. 먼저 편지를 펴보았다. 너무 많이 펴본 탓에 주름이 잡혀 있었다. 잉크는 한쪽 구석이 번져 있었다. 아마 처음 읽으며 울었을 때 생긴 자국일 것이다. 지수에게. 우리가 이 회사를 시작했을 때 우리에겐 비전이 있었지만 구조 없는 비전은 꿈에 불과하다네. 자네가 우리에게 구조를 주었어. 자네 없이는 작은 프레임워크도 없고 미래도 없어. 이 사회가 항상 그 조용한 노고를 알아주는 건 아니란 걸 알지만 나는 알고 있네. 절대 그들이 자네를 투명 인간 취급하게 두지 말게. 박진혁. 창업자이자 초대 CEO, 내 첫 번째 멘토. 그가 2008년 우리의 첫 주요 지원금 승인이 난 후에 써준 편지였다.
우리는 그때만 해도 테이프로 수선한 의자와 고장난 커피 머신이 있는 단층 사무실에 있었다. 그는 10년 전 이사회와의 씁쓸한 다툼 끝에 회사를 떠났다. 소문에 의하면 회사 가치를 2배로 띄울 수 있지만 연구 윤리를 훼손해야 하는 합병 승인을 거부했다가 쫓겨났다고 했다. 그 후로 소식을 듣지 못했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나는 편지 뒤에 있는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다. 같은 해에 찍은 것이었다. 지원금 기념식 직후 찍은 단체 사진. 12명이 마커 자국 가득한 화이트보드와 큰 꿈 앞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왼쪽에서 3번째. 새 치수나 큰 카디건을 입고 번아웃이 뭔지도 모르는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내가 있었다. 내 눈은 그룹을 훑다가 멈췄다. 맨 오른쪽. 약간 떨어져 서 있는 박 대표. 여전히 면바지에 낡은 셔츠 차림으로 팔짱을 끼고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눈은 카메라가 아닌 다른 곳, 아마도 미래를 보고 있었다. 그 순간 몇 주 전 미나 대리가 지나가듯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재단 사람 말이에요. 윤리규정 승인해준 사람. 예전에 박 대표님 알았던 것 같아요. 무슨 옛날 인연 같은 거요.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지금 이 사진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박 대표는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다시 나타난 것이다. 타임라인을 따져보니 그는 지금 글로벌 혁신재단의 독립윤리고문으로 일하고 있었다. 바로 우리에게 1억여 원을 지원해준 그 재단. 나에게 직접 감사 이메일을 보낸 수석 이사가 있는 그 재단. 곧 그들이 지워버린 여자가 이 거래가 존재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그 재단. 가슴속 통증이 깊어졌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상실감 때문이었다. 직장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 직장이 과거에 의미했던 바를 잃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박 대표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남았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을 믿었기에, 누군가 내가 중요하다고 말해주었기에, 이제 나는 인사팀 파일 속에 이름 하나, 반납된 보안 배지, 잊힌 시스템에 잊힌 코드 한 줄에 불과했다. 하지만 사진과 편지를 가슴에 품자 내 안에 무언가가 그 투명 인간 취급을 거부했다. 그들은 나를 방에서 지워버렸지만 기반에서 나를 지우지는 못했다. 그리고 박 대표, 그는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다. 다만 테이블의 다른 자리에 앉아 있을 뿐. 해가 뜰 무렵 무감각함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 더 날카롭고 깨끗한 무언가가 들어찼다. 몇 년 만에 느끼는 명료함이었다. 더 이상의 추측은 없다. 누군가 나서서 올바른 일을 해줄 거라는 기대도 없다. 진실은 단순했다. 나는 체계적이고 조용하게 지워졌다. 그리고 이제 내가 행동할 차례였다. 복수가 아니라 원칙을 위해서 나는 커피를 내렸다. 사무실의 밍밍한 탕비실 커피가 아니라 진짜 원두 커피를 한 잔을 따르고 평소 잘 쓰지 않던 작은 서재로 들어가 구석에 있는 낡은 타워형 컴퓨터를 켰다. 부팅에 시간이 좀 걸렸다. 빠르진 않지만 보안이 철저한 기계였고 다른 어떤 시스템에도 없는 것이 있었다. 바로 게이트 47에 대한 직접 접속 권한. 게이트 47은 단순한 작은 플랫폼이 아니었다. 선진 바이오텍 재무윤리의 척추였다. 15년 전 보고서의 사소한 입력 오류로 주요 투자자를 잃을 뻔했을 때 내가 바닥부터 설계한 것이었다. 그 재앙 이후 나는 이사회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해결책을 제안했다. 100억 원 이상의 모든 거래에 대해 다중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감사에서 절대 뚫리지 않는 엔드-투-엔드 인프라였다. 그 시스템의 중심에는 키식이라는 암호화 잠금 장치가 깊숙이 박혀 있었다. 오직 하나의 생체 정보만이 그것을 작동시킬 수 있었다. 바로 나. 그들은 그것을 바꾸지 않았다. 아마 바꾸는 방법조차 몰랐을 것이다. 로그인 화면이 뜨자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익숙한 명령어, 익숙한 리듬, 접속 승인. 나는 백엔드 터미널을 열고 마스터 제어 패널을 불러왔다. 인터페이스는 투박했다. 겉멋보다 기능을 중시한 딱 내 스타일이었다. 검은 화면, 녹색 코드, 그리고
오직 나만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레거시 로직의 가장자리에서 깜빡이는 커서 하나. 대기 중인 거래가 이미 큐에 올라와 있는 것이 보였다. 1영억 원. 상태, 이체 예정. 수신자, 글로벌 혁신재단. 발신, 선진 바이오텍 재무팀. 서명, CFO 및 COO. 최종 승인 대기 중. 나는 그 단어들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화나지 않았다. 두렵지도 않았다. 차분했다. 그들은 내 결과물을 이용했다. 내 침묵을 돈으로 바꿨다. 모든 항목과 보도자료에서 나를 도려냈다. 하지만 여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그들이 버린 여자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나는 키식 모듈을 클릭했다. 생체 인식 필드가 깜빡였다. 대기 중. 나는 스캐너에 지문을 댔다. 접속 승인. 3가지 옵션이 나타났다. 1. 승인 및 이체 실행. 2. 내부 검토 보류. 3. 권한 회수 및 거래 아카이브. 나는 잠시 1번 위에 그 다음 2번 위에 커서를 올렸지만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알고 있었다. 나는 3번을 클릭했다. 화면에 경고창이 떴다. 확인하시겠습니까? 이 작업은 제작자 자격증명의 재인증 없이는 회사가 향후 고액 이체를 승인할 권한을 영구히 박탈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하지만 엔터를 누르기 전 시스템 로그에 한 줄을 더 입력했다. 모든 움직임을 기록해야 했던 초창기의 습관이었다. 나는 타이핑했다. 권한은 그것을 지키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확인을 눌렀다. 화면이 찰나의 순간 검게 변했다가 재부팅되었다. 거래가 대기열에서 사라졌다. 문이 닫혔다. 그들은 아직 모를 것이다. 자금을 움직이려 시도하기 전까지는 나는 의자에 기대어 숨을 내쉬었다. 해킹도 침입도 아니었다. 그저 동의의 철회였다. 나의 동의. 게이트 47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권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것은 윤리, 보호, 책임, 즉 그들이 잊어버린 것들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들은 나를 방 밖으로 내쫓았지만 나는 내가 여전히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을 뿐이다. 이제 그들은 이 시스템을 만든 단 한 사람 없이 그들이 결코 이해하려 들지 않았던 시스템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오전 9시. 판교에 위치한 선진 바이오텍의 유리 로비는 조명과 카메라, 그리고 축하 행사의 인위적인 광택으로 빛나고 있었다. 대리석 입구에는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1영억 원 유치, 혁신의 새 시대. 임원들은 옷깃을 매만지고 발표 내용을 되뇌며 엘리베이터를 바쁘게 오갔다. 인턴팀은 인쇄된 연설카드와 무대 배치도를 돌리고 있었다. 최상층 콘퍼런스 센터에는 이미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커피가 끊임없이 제공되었고 공기 중에는 자신감 냄새가 났다. 나는 그곳에 없었다. 대신 나는 강 건너 서촌의 조용한 카페, 몇 년간 가보지 못했던 그곳에 앉아 있었다. 같은 구석 테이블, 창문 덩굴이 기어오르는 벽돌벽. 이번에는 노트북도, 초안도, 스프레드시트도 없었다. 블랙커피 한 잔, 수첩 하나, 그리고 뒤집어 놓은 휴대전화뿐. 내 맞은편에는 작은 회사로 이직한 옛 동료 혜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말했다. 언제인지 말만 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기다렸다. 다시 도시 건너편, 무대 조명이 켜졌다. 사회자가 순서를 알렸다. 최민호 상무, 이어서 임백희 재무이사, 그리고 전략기획팀의 특별사. 최민호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미소는 수십 명의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와 기자들에게 송출되었다. 무대 뒤, 재무팀 직원이 최종 이체 트리거 버튼을 클릭했다. 이것은 상징적인 절차여야 했다. 이미 내부적으로 승인된 자금 이체를 실행하는 단순한 키 입력. 하지만 이번엔 통하지 않았다. 대신 화면이 붉게 번쩍였다. 날카로운 경고음이 방을 울렸다. 거래 실패, 최종 서명 권한 누락, 오류 코드, G47KS, RVK. 데스크에 있던 인턴은 눈을 깜빡이다가 다시 클릭했다.
같은 결과였다. 그는 상사를 돌아봤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몇 분 만에 오류는 IT팀으로, 법무팀으로, 그리고 임원실로 직보되었다. 무대 위에서 최민호는 뒤에서 자금 이체가 막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연설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두 번째 알림이 떴다. 사용자가 아닌 시스템이 생성한 알림이었다. 키식키식. 최종 승인 권한 회수됨. 발신자 이지수. 아이디 7117. 시각 오전 7시 59분. 위치 외부 장치 인증 노드. 행사장은 얼어붙었다. 임백희 이사의 비서가 이니어에 대고 속삭였다. 그녀의 얼굴이 연설 도중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연설이 끝나기도 전에 무대를 내려갔다.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챈 최민호는 기술적인 전환 과정이라며 농담으로 시간을 끌어보려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반전되었다. 박수는 나오지 않았다. 한편 나는 커피를 천천히 저으며 그 소용돌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혜진이 몸을 기울였다. 그래서 선배 없이 거래를 진행하려고 했단 말이죠. 내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웃었다. 그들은 내가 뒷문도 안 잠그고 나갈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녀가 작게 웃었다. 선배를 과소평가했네요. 아니, 내가 말했다. 시스템을 과소평가한 거야. 게이트 47은 처벌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었다. 예방을 위해 만든 것이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격증명을 이양받지 않고 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제거하는 순간 시스템은 설계된 대로 보호 모드로 전환된 것이다. 나는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선진 바이오텍에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부재중 전화도 없었다. 놀랍지 않았다. 그들은 기다릴 것이다. 백도어를 찾으려고 허둥대고 IT팀에 미친 듯이 전화를 걸고 버그 탓을 하겠지만 아무 소용 없을 것이다. 시스템이 실패한 게 아니니까. 완벽하게 작동한 것이다. 그저 사람들이 공로를 훔치고 신뢰를 가지고 도망치는 것을 거부했을 뿐이다. 나는 수첩을 펼쳤다. 빈 페이지가 나를 마주했다. 맨 위에 다음은 무엇인가 라고 적고 밑줄을 그었다. 혜진이 물었다. 그들이 선배를 찾으러 올까요? 나는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미소 지었다. 이미 찾고 있겠지. 단지 진짜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를 뿐이야. 바로 그 순간 선진 바이오텍 임원 회의실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도대체 이지수가 누구야?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나는 길을 잃은 게 아니었다. 그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1영억 원은 사라지지 않았다. 안전한 손길을 기다리며 내가 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카페는 거의 비어 있었다. 내가 기억하던 그대로 서촌의 오래된 서점과 약국 사이에 숨겨진 푸른 양치. 카페는 지난 수년간 나의 생각의 장소였다. 제안서 초안을 잡거나 내부 윤리 메모를 작성하거나 선진 바이오텍 15층의 시끄러운 정치를 피해 도망치던 곳. 이제 이곳은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되었다. 창가 테이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한 드립 커피 한 잔, 전원이 꺼진 채 엎어놓은 휴대전화, 그리고 침묵, 소중하고 방해받지 않는 침묵. 도시 건너편, 세상은 패닉에 빠져 돌아가고 있었다. 헤드라인은 이미 떠 있었다. 선진 바이오텍 1영억 이체 중단, 기술적 오류, COO 해명 진땀, 바이오 거물 자금 동결, 글로벌 혁신재단 코멘트 거부, 이사진 인증키 실종. 나는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며 커피의 쓴맛이 나를 붙들어 매도록 했다. 스크롤을 내릴 필요도 없었다.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남겨두고 온 침묵이 이제 그들의 회의실, 메일함, 법무팀 통화 속에서 어떻게 메아리칠지. 그들은 나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닿을 수 없었다. 키식 권한을 회수한 후 나는 모든 연락망을 끊었다. 회사 이메일, 슬랙, 사내 플랫폼, 비상 연락망조차 돌려놓았다. 내 직통 번호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고 미나 대리의 번호도 자동 응답으로 넘어갔다. 혜진에게는 아무것도 전달하지 말라고 해두었다. 나는 23년 만에 처음으로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결을 끊었다. 나는 어떤 시스템에도 속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답할 의무가 없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것은 반항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졌다. 카운터 뒤에서 2014년부터 내 주문을 기억하던 나이 지긋한 사장님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주문하지 않은 크루아상을 내려놓았다. 괜찮아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이제는요. 내가 대답했다. 나는 업무도 스트레스 때문도 아닌 순수한 호기심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뉴스 알림이 계속 들어왔다. 모두 같은 주제의 변주곡이었다. 임원들은 변명하느라 바쁘고 투자자들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내부 IT팀은 자신들이 짜지도 않은 코드를 뒤지며 찾을 수도 없는 자물쇠를 고치려 애쓰는 모습. 그들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자물쇠가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열쇠였다. 그들은 나를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거했다. 시스템이 순응할 거라 생각했다. 자신들이 이야기를 통제하면 인프라도 그에 맞춰 굽힐 거라 생각했다. 그들은 윤리가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한번 훼손된 신뢰는 자동 복구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 한 모금 한 번의 숨, 또 한 시간이 지났다. 나는 뉴스탭을 닫고 이메일함을 열었다. 회사가 아닌 내 개인 메일함. 수백 통의 읽지 않은 메시지가 도미노처럼 쌓여 있었다. 대부분은 소음이었다. 자동 알림, 디지털 영수증, 물냄새를 맡은 헤드헌터 한두 명. 하지만 이메일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제목, 의제 없음. 그저 사람으로서. 발신자, 김준석, 글로벌 혁신재단. 나는 클릭했다. 이지수님, 오늘 하루가 폭풍 같으셨겠죠? 저희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금 중단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선진의 누구라도 연락해보려 애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사님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세부 사항은 묻지 않겠습니다. 고쳐달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만나고 싶습니다. 동료로서도 자금 제공자로서도 아닌 이 일이 원래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전히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준비되시면 알려주십시오.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김준석. 나는 2번, 3번 읽었다. 비난도 요구도 없는 진심뿐이었다. 그 모든 일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아침 햇살이 보도블록 위로 쏟아지며 서점 간판 모서리와 지나가는 자전거에 부딪히고 있었다. 테이블 위 전화기는 여전히 조용했다. 선진에서는 연락이 없었다. 사과도 절박한 제안도 이해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진짜 중요한 연락은 이미 도착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답할 여유가 있었다. 조용히, 내 방식대로. 배지도, 아이디도, 인증 토큰도 없이. 그저 온전한 나로서. 여전히 여기에 존재하는 마침내 자유로운 나로서 만남은 회의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벽도 비싼 조명도 유행어로 채워질 빈 프로젝터도 없었다. 덕수궁 돌담길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한식당의 구석자리였다. 짙은 나무색의 2인용 테이블, 마이크 없이 진짜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나는 5분 일찍 도착했다. 항상 그렇다. 지배인은 아는 체하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안쪽으로 안내했다. 세련된 커플들과 소근거리는 대화들 사이를 지났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번만큼은 투명인간이 된 것이 기뻤다. 익명성은 쟁취한 것이었으니까. 테이블에는 2일 0억 원 거래의 배후이자 최근까지 수많은 심야 통화의 차분한 목소리였던 김준석 수석이사가 앉아 있었다. 실제로 보니 프로필 사진보다 나이 들어 보였지만 더 선해 보였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그가 일어나 나를 맞이했을 때 경직됨은 없었고 따뜻함만이 있었다. 이지수 이사님, 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우리는 잠시 앉아 있었다. 선진 바이오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날씨나 업계 소문에 대한 스몰 토크도 없었다. 그저 물잔 부딪히는 소리, 느린 숨소리, 그리고 우리 둘 다 별 관심 없는 주문을 받는 종업원의 소리뿐.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김준석이 마침내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이사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압니다. 시스템,
인프라, 협상의 안정성, 그 모든 것이요.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어디로 갈지 보고 싶었다. 이체가 막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사보타주 파괴 공작처럼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의도적이고 계산된, 마치 누군가 무언가를 지키려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이사님 이름에 연결된 그 서명 코드를 봤을 때 모든 게 이해가 갔습니다. 내 어깨에 힘이 빠졌다. 안전해서가 아니라 이해받았기 때문이었다. 김준석은 옆에 있던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선진 바이오텍과의 현재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오늘 아침부로요? 나는 눈을 깜빡였다. 빠르네요. 그가 희미하게 웃었다. 항상 조건부였으니까요. 그들이 작은 글씨를 읽지 않았을 뿐입니다. 죄책감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우리가 이사님과 더 직접적으로 일했어야 했는데 조직도에 이사님 이름조차 없더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죠. 글쎄요.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그들은 이사님의 신뢰성을 없애는데 실패했고 우리는 이사님과 더 나은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그 말을 곱씹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제안에 압도되었을 것이다. 더 이상은 아니었다. 그가 계속했다. 우리는 새로운 자금 지원 모델을 제안합니다. 투명하고 안전하며 독립적인 감독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사님이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윤리적 기반을 세우고 팀을 꾸리고 프로토콜을 설계해 주세요. 재단 직속의 독립기구로 운영될 겁니다. 정권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의 무게가 마른 땅에 비가 스며들듯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고 그 뒤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동안 외면해왔던 업계의 조용한 부끄러움이 보였다. 나는 종이를 집어 훑어보았다. 예산, 타임라인, 그리고 이니셔티브의 가칭, G47 윤리적 임팩트 인프라. 미소가 지어졌다. 나를 인정해줘서가 아니라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에도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종이를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김준석이 고개를 갸웃했다. 선진 바이오텍 사람은 단 한 명도 자리에 앉힐 수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이사회든 자문단이든 운영팀이든요. 이력서가 얼마나 화려하든 정치적 인맥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있다면 저는 없습니다.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그가 바로 대답했다. 흥정도 반박도 없었다. 너무 많이 멍든 진정성이 어떤 모습인지 마침내 이해한 사람의 동의였다. 그 후 우리는 침묵 속에서 식사했다. 어색하지 않고 편안했다. 힘든 길을 가는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아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침묵이었다. 우리가 일어나려 할 때 김준석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뜻밖의 물건을 꺼냈다. 작은 은색 토큰이었다. 본사 서랍에서 찾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박진혁 대표님 것이라고 하더군요. 시스템이 왜 중요해야 하는지 상기시켜준 누군가가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표면에는 6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문을 지켜라. 진실을 보호하라. 나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감싸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공로를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더 나은 것을 짓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나를 편집해낼 수 없을 것이다. 이름은 서류보다 먼저 떠올랐다. 게이트 47 파트너스. 화려하지도 유행을 따르지도 않는 정직하고 깨끗한 이름. 내가 지은 모든 것, 그들이 지으려 했던 모든 것의 척추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 그것은 단순한 사명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김준석과의 만남 이후 48시간 만에 글로벌 혁신재단의 법무팀이 법인 설립 서류를 처리했다. 그들은 빨랐다. 질문도 지체도 없었다.
나는 완전한 의사결정 권한과 직접적인 자금 흐름, 그리고 진짜 무언가, 내 것을 만들 공간을 가졌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에 빌린 작은 공유 오피스는 아직 볼품없었다. 책상 몇 개,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 스테이플러 냄새가 나는 코르크보드가 있는 조용한 유리 사무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남의 제국으로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 내 제국을 짓고 있었다. 첫 주가 끝날 무렵 나는 작동하는 전화 시스템과 게이트 47의 보안 백본을 미러링하도록 설정된 개인 서버를 갖췄다. 그리고 화이트보드는 투자자나 기부자의 이름이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게 놀라운 부분이었다. 연락은 처음엔 조용히, 그러다 꾸준히 왔다. 지수 선배, 말아예요. 무슨 일 있었는지 들었어요. 저도 할게요. 저기요, 대연입니다. 선배 나가고 법무팀 전쟁터 됐어요. 계약서 진짜로 읽을 사람 자리 있나요? 이사님, 저는 브랜드가 아니라 리더 밑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온 게 아니었다. 그들은 익숙한 무언가를 정치가 판치고 겉만 번지르르해지기 전 선진 바이오텍이 상징했던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온 것이었다. 그들은 엄격함, 정직함, 전략 보고서와는 상관없고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과 관련된 그 업무의 본질을 그리워했다. 이번 달 말까지 정규직 10명을 채용했다. 절반은 내가 예전에 멘토링했던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그들이 추천한 말만 번지르르한 앵무새가 아니라 윤리를 인프라로 믿는 조용한 실무자들이었다. 비 내리는 목요일 아침, 나는 7시 45분에 일찍 출근했다. 건물은 아직 깨어나고 있었다. 밖은 봄 안개로 회색빛이었다. 정문을 열자 로비에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가 천천히 일어났다. 면바지, 가죽 수첩, 우산도 없이. 나는 그를 단번에 알아봤다. 박진혁, 나의 멘토, 초대 CEO. 너무 많은 존엄을 지키려다 보호받지 못하고 조용히 선진을 떠났던 사람. 거의 10년 만이었다. 약속 잡고 싶지 않았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자네가 만나줄지 확신이 없어서. 나는 생각보다 더 뭉클해져 미소 지었다. 이 업계에서 제가 처음으로 신뢰한 분이시잖아요. 약속 같은 건 필요 없으세요. 그는 천천히 사무실로 들어와 내부를 둘러보았다. 이름을 봤네. 그가 말했다. 게이트 47. 지켰구만. 그래야만 했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들이 절대 깨트리지 못한 유일한 부분이니까요. 박 대표의 시선이 현재의 윤리검토 모델을 그려놓은 화이트보드에 머물렀다. 영혼을 그대로 지켰군. 노력 중이에요. 그가 긴 숨을 내쉬었다. 노력만 하는 게 아니야. 자네는 무언가를 복원하고 있어. 나는 의자를 권했지만 그는 서 있었다. 해줄 말이 있네. 그가 말했다. 최민호에 관한 거야. 내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내 밑에서 인턴을 한 적이 있어. 박 대표가 계속했다. 자네가 입사하기 몇 년 전이었지. 서류상으론 훌륭했어. 하지만 정식 채용은 거절했지. 왜요? 내가 물었다. 박 대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보고 시뮬레이션 중에 결과를 조작하는 걸 봤거든. 그냥 가상의 상황일 뿐이라고 하더군. 나는 그게 적신호라고 했고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말을 꺼내자 박 대표가 손을 저었다. 정치, 옛날 인연들. 이 사회는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질문을 거의 하지 않지.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저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자네는 자네만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었으니까. 그가 말했다. 거기에 그늘을 들이우고 싶지 않았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자네를 따르고 있지. 그 순간은 예상보다 더 크게 다가왔다. 최민호에 대한 내 의심이 확인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잔해에서 다시 짓는 것이 아니었다. 지식 위에서 짓고 있었다. 박 대표는 희미하게 웃으며 내 책상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았다. 2008년 우리 팀에 인화된 사진.
내 아파트에서 찾았던 것과 같은 것이었다. 나도 한 장 가지고 있었지. 그가 말했다. 액자에 넣든 태워버리든 맘대로 하게. 하지만 이 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잊지 말게. 그가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췄다. 그땐 분명하게 말해주지 못했네. 그가 덧붙였다. 자네는 시스템을 지탱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자네가 그 미래의 설계자였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아직은. 하지만 문이 닫히자 나는 방을 둘러보았다. 박수도 헤드라인도 없었다. 책상, 화이트보드, 그리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뿐. 그것으로 충분하고도 남았다. 기반은 다시 내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높이 쌓아 올리고 있었다. 회의실은 내가 떠나온 곳과 전혀 달랐다. 유리벽도 우뚝 솟은 스카이라인 뷰도 없었다. 묵직한 오크 테이블, 낡았지만 편안한 가죽 의자 몇 개, 그리고 권력이 아닌 목적에서 나오는 따뜻한 공기만이 있었다. 벽에는 기업 슬로건이나 투자자 명판 대신 진짜 업무 현장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지역 보건연구소, 시골 마을의 기술교실, 케냐의 암 연구팀이 보낸 손편지 같은 것들. 나는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은색 펜이 계약서 폴더 옆에 놓여 있었다. 맞은편에는 타샤린 글로벌 혁신재단의 수석 고문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늘 아침 워싱턴 DC에서 날아왔다. 침착하고 명석하며 체계적인 타샤는 가장 관료적인 절차조차 숭고한 일처럼 느끼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그녀의 왼쪽에는 김준석이 앉아 있었다. 한때 동료가 아닌 여전히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게 만남을 제안했던 바로 그 맑은 눈의 남자였다. 그는 도착한 이후 별말이 없었다. 그저 최종 수정사항이 확인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말보다 깊은 무언가로 채워져 있었다. 신뢰였다. 이것으로 끝이었다. 게이트 47 파트너스는 이제 선진 바이오텍의 자회사도 지사도 아닌 바닥부터 새로 지어진 독자적이고 윤리적이며 투명한 엔진으로서 1억억 원을 전액 지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서명을 하고 있었다. 타샤가 서류를 테이블 너머로 밀었다. 부드러운 말투였다. 준비되시면 언제든지요. 나는 천천히 폴더를 열었다. 마지막 페이지는 이미 표시되어 있었다. 잠시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손가락이 종이 위를 배회했다. 숨은 고르고 있었지만 이 순간 뒤에 놓인 모든 것의 무게로 묵직했다. 23년의 노동, 배신, 조용한 결심, 그리고 불에 불로 맞서는 대신 구조로 맞서기로 한 결정. 펜을 집어들려는 찰나 문이 끼익 열렸다. 우리 모두 고개를 돌렸다. 김도윤이었다. 한때 복도에서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 인턴. 그는 달라 보였다. 더 나이 들고 더 단단해 보였다. 죄송합니다. 그가 방을 향해 속삭였다. 방해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모두가 조용해졌다. 그는 나를 보았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낮았다. 이사님이 그냥 이기신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저희에게 정직함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목이 메어왔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이 0.5초 정도 떨렸다. 그리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페이지에 펜을 눌렀다. 이지수. 하지만 나는 끝내지 않았다. 서명 아래에 한 줄을 더 추가했다. 작지만 또렷한 내 글씨로 침묵 속에서 짓고 폭풍 속에서 지키는 이들을 위하여. 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자 한 명씩 김준석, 타샤, 심지어 도윤까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박수가 아니라 이해의 표시였다. 기자들이 떠나면 사라지는 그런 종류가 아니었다. 다음 결정, 다음 계약. 조용히 있는 게 더 편할 때 그렇지 않기를 선택하는 다음 순간까지 가져가는 그런 종류의 이해였다. 계약은 체결되었다. 시스템은 가동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짓는 기반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때로 정의는 팡파르와 함께 오지 않는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내려진 결정들을 통해 옳다고 아는 것을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조용히 도착한다. 이지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다. 더 강하고 공정한 무언가를 다시 짓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진실성은 항상 시끄럽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나타나면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도 잊지 마세요.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